모든 친구들 앞에서 내 남자친구는 로맨틱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진심 어린 눈물을 보이며 내게 프러포즈를 했다. 나는 달콤한 미소로 그의 청혼에 답했다. 내 오빠랑 결혼할게요. 하지만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이거 그냥 몰카야. 장난이었다고. 이 멍청아. 그의 친구들은 내 반응을 촬영하며 웃어댔고 그 영상은 SNS에 올라가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비밀스러운 임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매달렸다. 그날 밤 카페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따스한 황금빛 조명을 쏟아냈고 그 빛은 아름답게 장식된 공간 구석구석을 비췄다. 풍선들이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닥에 흩뿌려진 장미 꽃잎은 중앙의 작은 무대로 향하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혜인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소재의 원피스 자락을 꽉 쥐며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긴장감을 억누르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25번째 생일이었고 지난 3년간 곁을 지켜준 연인 지훈이 이 호화로운 장소에서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사실 혜인은 시끄러운 장소나 과한 사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훈의 들뜬 모습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몸에 딱 맞는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무척이나 멋있어 보였다. 그는 작은 무대 위에서 자신감 있게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었을 때 혜인이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미소였다. 주변에는 지훈의 친구들과 혜인의 몇몇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유라는 녹화 준비가 된 듯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혜인은 유라가 이 생일의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로맨틱한 어쿠스틱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며 초대된 손님들의 대화 소리를 잠재웠다. 혜인의 심장은 곧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을 예감하듯 세차게 뛰었다. 지훈이 마이크를 통해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와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혜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지훈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혜인이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 여자였는지 이야기했다. 그가 맨바닥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할 때, 좋은 차가 없었을 때, 그리고 지갑이 얇았을 때 항상 곁에 있어준 여자. 지훈의 말은 너무나 달콤하고 감동적이었다. 혜인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벅찬 감동의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월급을 쪼개 지훈의 사업 자금을 몰래 보태주거나 지훈이 돈을 아낄 수 있도록 점심 도시락을 싸다 주던 때를, 그 모든 희생이 오늘 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지훈은 잊지 않았다. 지훈은 그 가치를 알아주었다.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자 분위기는 더욱 고요해졌다.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혜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유라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핸드폰 카메라를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혜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지훈은 한쪽 무릎을 꿇고 혜인 앞에 몸을 낮췄다. 몇몇 여성 하객들로부터 참았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혜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믿기지 않았다. 지훈은 주머니를 뒤져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그 상자를 열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카페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 반지는 혜인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다. 혜인은 떨었다. 온몸이 벅차오르는 행복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지훈은 혜인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했다.
그는 혜인에게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늙을 때까지 함께할 유일한 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마치 감동의 눈물을 참고 있는 듯 떨렸다. 혜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투명한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일에 사랑하는 남자가 이토록 로맨틱하게 청혼하다니. 혜인은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 입술이 떨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혜인은 그의 청혼에 답했다. 그녀는 지훈과 결혼하겠다고, 남은 평생을 그와 함께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공간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다. 친구들은 축하의 환호를 보냈다. 혜인은 왼손을 내밀어 지훈이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도록 했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모든 의심, 모든 피로, 모든 길었던 기다림이 이 아름다운 순간으로 귀결되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박 여사님을 함께 모시는 밝은 미래를 상상했다. 혜인은 지훈이 일어나 자신을 안아주기를 기다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 피부에 닿기 직전 혜인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감동의 미소를 띠고 있던 지훈의 입꼬리가 갑자기 변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뜩였다.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것은 조롱의 눈빛이었다. 반지가 혜인의 손가락에 끼워지기 직전 지훈이 반지를 다시 빼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지훈의 얼굴에 걸려있던 달콤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귀를 찢을 듯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재빨리 일어서서 혜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반지 상자를 치우며 계속해서 배를 잡고 웃었다. 혜인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뻗어 있었고 텅 비고 공허했다. 그녀의 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급격한 상황 변화를 처리하려 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우렁차게 들리던 박수 소리는 이제 고통스러운 비웃음 소리로 변해 있었다. 지훈은 아직 눈물로 젖어 있는 혜인의 얼굴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였다고 했다. 방금 전 무릎을 꿇었던 남자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훈은 자기 같은 남자가 혜인처럼 재미없는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쉽게 믿어버린 그녀가 바보 같다고 말했다. 지훈의 웃음소리는 카페 전체에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다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아까부터 촬영하던 유라는 이제 혜인의 얼굴에 거의 닿을 듯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며 혜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난 충격과 망연자실한 표정을 담으려 애썼다. 혜인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냉방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잔인한 배신감으로 뼈를 내는 듯한 냉기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 함께 기뻐해주는 줄 알았던 얼굴들은 사실 그녀를 비웃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을 망신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유라는 낄낄거리며 계속 촬영했고 가끔 혜인이 청혼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때의 표정이 얼마나 순진했는지에 대해 조롱하는 말을 던졌다. 지훈은 친구들과 유라가 든 카메라를 향해 이 영상이 SNS에서 대박을 칠 것이라고 태연하게 설명했다. 그는 좋아요 수, 조회수, 그리고 혜인의 반응이 얼마나 바이럴 될지에 대해 자랑했다. 지훈에게 혜인의 감정은 그가 쫓는 사이버상의 인기와 비교할 가치가 없었다. 그는 심지어 그 다이아 반지는 진짜가 아니라 빌린 소품일 뿐이라고 잔인하게 말했다. 그는 혜인처럼 격이 없는 여자에게 비싼 반지를 사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혜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지훈과 유라가
그들의 콘텐츠를 위해 기대했던 분노의 고함도, 난동도, 히스테릭한 울음도 없었다. 혜인의 눈물은 태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3년간 인내심으로 키워온 사랑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나 흔적도 없는 먼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파괴 뒤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그녀의 이성을 강타하는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다. 눈앞에 이 남자는 그녀가 꿈꾸던 왕자가 아니라 그동안 그녀의 선량함에 기생해온 기생충이었다. 혜인은 지훈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평소 부드럽고 따뜻했던 혜인의 눈빛은 이제 날카롭고 꿰뚫는 듯한 텅 빈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웃고 있던 지훈은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지나치게 높은 자존심은 잠재의식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다시 혜인을 조롱하며 이건 그냥 재미일 뿐이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영상이 더 잘 나오게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까지 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혜인은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의자에 놓여있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혜인의 귀에 늑대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이 어디 가냐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혜인은 지옥으로 변해버린 생일 파티를 뒤로하고 그 호화로운 카페를 계속 걸어 나왔다. 카페 밖의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답답했던 가슴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혜인은 길가에 서서 택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쥐어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운명을 한탄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생각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며 사실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지훈이 과시했던 모든 자산, 모든 사업 자금, 심지어 지훈을 유명하게 만든 콘텐츠 아이디어까지 모두 혜인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동안 혜인은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뒤에서 조용히 있기를 선택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진심은 강제로 살해당했다. 혜인은 앞에 멈춰 선 택시에 올라탔다. 차가 멀어질 때 혜인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은 굳게 결심을 내렸다. 비밀 임무는 오늘 밤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어리석은 혜인은 없을 것이다. 오직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혜인만이 있을 뿐이다. 그날 밤 사이버 세상은 지훈의 계정에 올라온 3분짜리 영상 하나로 폭발할 것 같았다. 제목은 누구든 보게 되면 관심을 갖도록 특별히 고안된 자극적인 것이었다. 몇 시간 만에 잔인한 장난으로 변한 청혼 영상은 여러 SNS 플랫폼에서 수천 번 공유되었다. 댓글창은 다양한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넘쳐났다. 하지만 대부분은 혜인의 순진함을 비웃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혼란과 충격에 빠진 혜인의 얼굴은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에 의해 밈과 농담의 소재가 되었다. 지훈이 이 멍청하라고 외치는 영상 클립은 짧은 동영상 앱에서 유행하는 배경음이 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패러디 콘텐츠에 사용했다. 지훈과 유라는 24시간 운영하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들의 콘텐츠 성공을 자축했다. 그들은 마주 앉아 각자의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훈은 단시간에 급증한 팔로워 수를 보며 활짝 웃었다. 그의 SNS 프로필 숫자는 매초 계속해서 늘어났다. 바이럴에 편승하려는 여러 중소 브랜드들의 협업 제안, 알림이 들어오면서 유라 또한 기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훈의 모든 게시물에 그녀의 이름이 태그되면서 그녀의 개인 계정에도 새로운 팔로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미친 아이디어가 자기 PR 전략의 천재적인 한 수였다고 느끼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들에게 혜인은 그저 디딤돌.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인기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양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인간의 감정은 콘텐츠를 위해 사고팔 수 있는 상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아늑하고 조용한 한 평범한 집에서는 전혀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혜인은 막 박 여사님 댁에 도착했다. 박 여사님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심심했던 한 이웃이 박 여사님에게 그 바이럴 영상 링크를 보낸 것이었다. 어떤 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의 소중한 딸이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을 보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혜인이 거실로 들어서자 박 여사님은 곧장 달려와 그녀를 꽉 껴안았다. 중년 여성의 흐느낌이 터져 나와 조용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박 여사님은 혜인의 등을 몇 번이고 쓸어내리며 위로의 말을 중얼거렸다. 지우는 울가치도 없는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만약 혜인이 원한다면 박 여사님은 당장이라도 지훈에게 달려갈 기세였다. 하지만 혜인은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다. 혜인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아까 택시 안에서 이미 다 말라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은 오히려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의 포옹에서 부드럽게 벗어나 어머니를 소파에 앉혔다. 혜인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진정하시고 그 영상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다. 혜인은 자신이 괜찮으며 이 모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박 여사님을 안심시켰다. 박 여사님이 조금 진정되어 방으로 들어가 쉬시는 것을 확인한 후 혜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다. 혜인은 그동안 자신의 노력을 말없이 지켜봐준 노트북을 열었다. 노트북 화면의 빛이 무표정한 혜인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재빠르게 춤을 추며 그동안 꼼꼼하게 저장해둔 몇 개의 비밀 폴더를 열었다. 그 폴더들에는 디지털 문서, 계약서, 그리고 매우 상세한 재무 자료가 들어 있었다. 지훈과 3년간 관계를 맺어오면서 혜인은 단지 무명 시절부터 함께한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혜인은 지훈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배후에 있는 두뇌였다. 혜인은 자금을 투입하고 창의적인 콘셉트를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짜는 그림자 투자자였다. 지훈은 단지 화면 앞에 나서는 얼굴이었고 혜인은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사랑과 드러나고 싶지 않은 성격 때문에 혜인은 모든 자산과 계약을 지훈의 이름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모든 협력 계약서에는 그녀가 끼워 넣은 추가 조항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제14조였다. 제14조는 혜인이 처음부터 만들어둔 안전장치였다. 왠지 모르게 예전에 써두었던 경계심의 본능이었다. 그 조항은 분쟁이나 심각한 윤리적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혜인의 유령 회사로 기록된 주요 자금 제공자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사업 운영을 동결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혜인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그 조항을 다시 읽었다. 예전에는 이 조항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조항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조항은 그녀가 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혜인은 핸드폰을 들어 거의 연락하지 않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마침내 저편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이 신뢰하는 변호사였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혜인은 짧지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내일 아침부터 제14조를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모든 접근을 동결하고 단 1원도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달라고 복수의 임무는 시작되었다. 고함이나 SNS의 감성적인 상태 메시지가 아니라 지훈의 작은 왕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디지털 서명 하나로. 카페 사건 이후 3일이 지났다.
지우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어딜 가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다. 몰래카메라 청혼 영상은 여전히 뜨거운 화제였다. 지우는 심지어 몇몇 지역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초대되어 영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했다. 그는 그곳에서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마치 혜인이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집착적인 여자였던 것처럼 만들었다. 제품 광고 제안이 그의 매니지먼트 이메일로 쇄도했다. 지우는 혜인을 망신시킨 것이 자신이 내린 최고의 사업적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그는 점점 유명해지는 자신의 외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스포츠카를 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라도 지훈에게 더욱 달라붙었다. 그녀는 모든 기회에 지훈과 함께하며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지훈이 과시하는 호화로운 시설을 즐겼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먼지로 만들어버린 한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거짓된 인정을 제공하는 끊임없이 울리는 SNS 알림에 너무 바빴다. 반면에 혜인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녀는 개인 SNS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그녀의 행방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혜인의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지훈에게 잘못 해석되었다. 지훈은 혜인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자신에게 맞설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심지어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감정적인 전 여친은 분명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은 웃었다.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상 선물을 보내며 지훈을 더욱 우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서 혜인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머물며 아침부터 밤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혜인은 더 강력한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대화 기록,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지훈의 사업 계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은행 이체 내역, 그리고 지훈이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혜인에게 맡긴다고 인정한 회의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혜인은 그 모든 것을 적절한 시점에 터뜨릴 준비가 된 깔끔한 파일로 정리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먹잇감이 방심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를 기다리며 끈기 있게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와 같았다. 혜인은 또한 은행에 연락하여 그동안 지훈이 가지고 있던 추가 신용카드 접근을 차단했다. 그 카드는 사실 혜인의 주 계좌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지훈이 사업상 고객들을 제대로 접대할 수 있도록 혜인이 제공한 편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명 의류 브랜드 대표와 점심 미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브랜드 홍보대사로서 독점 협력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 지훈은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앞에서 자신의 격을 보여주고 싶어 메뉴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하며 자신의 SNS 계정 통계와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랑했다. 브랜드 대표는 지훈의 발표에 감명받은 듯 보였다. 사실 지훈이 보여준 모든 데이터와 포트폴리오는 혜인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었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주장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비즈니스 이야기가 마무리될 무렵 지훈은 웨이터를 불러 계산서를 요청했다. 최대한 멋진 자세를 취하며 그는 지갑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서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점심은 자신이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웨이터는 카드를 받아 계산대로 가져갔다. 지훈은 나중에 받게 될 막대한 수수료를 상상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5분 후 웨이터는 어색하고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약간 몸을 숙여 지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들릴 정도였다. 웨이터는 지훈의 신용카드가 기기에서 거절되었다고 말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는 그 카드의 한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약간 높아진 목소리로 지우는 웨이터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했다. 그것은 단지 네트워크나 은행 기계의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웨이터는 지훈의 요청에 따라 다시 계산대로 갔다. 지훈은 어색해지기 시작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멋쩍게 웃으려 했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이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자주 장애가 발생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차가운 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몰래 테이블 아래에서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이상한 알림을 보고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접근 동결. 웨이터는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다시 돌아왔다. 그는 카드가 여전히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급은행에서 거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훈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새빨개졌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개인 직불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그 안의 잔액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점심값 청구서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상황은 매우 창피해졌다. 처음에 감명받았던 지훈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제 그를 다른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의심의 눈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의 점심값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불했다. 지훈은 사과하며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려 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 미팅은 어색하게 끝났다. 지훈이 레스토랑을 걸어 나올 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을 타고 기어올랐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다급하게 은행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주계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정보 외에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다. 지훈은 뜨거운 보도블록 한가운데서 얼어붙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그 카드의 주 계좌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 혜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이것은 그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충격이었다. 아침 햇살이 지훈의 오피스텔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따스함은 그날 아침을 덮친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지 못했다. 지훈은 까닭 모를 불안감에 잠에서 깼다. 어제 오후 신용카드가 거절되었던 사건의 불안감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오늘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오른손으로 침대 옆을 더듬어 스마트폰을 찾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 SNS의 좋아요와 댓글 수를 확인하는 것은 그의 필수적인 의식이었다. 지훈에게 그 숫자들은 아침 식사였다. 세상과 마주할 거짓된 자신감을 주는 에너지원이었다. 그는 아직 반쯤 감긴 눈으로 핸드폰 잠금 화면을 풀고 그동안 그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동영상 공유 앱 아이콘을 눌렀다. 하지만 칭찬 알림이나 늘어난 팔로워 수 대신 지훈의 눈은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색 경고 상자를 보고 휘둥그레졌다. 메시지는 짧지만 치명적이었다.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그의 유일한 큰 수입원이었던 지훈의 비즈니스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경고 아래의 추가 설명을 읽으며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유명 법무법인에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이것이 단지 시스템 오류이거나 인터넷 연결 문제이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평소 그의 잘생긴 얼굴과 바이럴된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보여주던 프로필 페이지는 이제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글씨와 함께 회색 이미지로 대체되어 텅 비어 있었다. 공황 상태가 지훈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즉시 다른 SNS 앱을 열어 적어도 부계정은 안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악몽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다른 두 개의 주요 플랫폼 계정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그의 비디오 콘텐츠들은 유효한 저작권 신고로 인해 플랫폼 측에 의해 강제로 삭제되었다.
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꼈다. 거기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법적으로 그 모든 콘텐츠의 콘셉트, 대본 지적 재산권이 혜인이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동안 혜인은 조용히 일하며 자신이 만든 지적 자산을 보호했고 이제 그 보호 장치가 지훈을 침묵시키는 무기로 돌아선 것이었다. 그 계정들이 없으면 지훈은 무대도 목소리도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수입도 없는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다. 지훈이 닥쳐온 디지털 재앙을 소화하기도 전에 그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시끄럽고 조급하게 울렸다. 지훈은 좌절감에 머리를 헝클어뜨리고는 힘없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는 차량 금융회사의 현장, 직원 제복을 입은 건장한 두 남자를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다시 그의 명치를 때렸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문을 열었다. 다짜고짜 직원 중 한 명이 업무 지시서와 압류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지훈이 그동안 운전하며 성공의 상징으로 과시했던 고급차가 오늘 즉시 강제 견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만 창피했다. 월 할부금이 연체되었고 주요 대출 보증인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훈은 높은 목소리로 논쟁하며 유명 인플루언서라는 자신의 지위로 직원들을 위협하려 했다. 그는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자신은 돈이 있고 아침부터 자신을 귀찮게 한 금융회사를 고소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소란스러운 소리는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몇몇 이웃들이 문을 열고 복도에서 엿보며 지훈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고 수군거렸다. 창피함이 지훈의 얼굴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혜인이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그 차의 할부금을 자동이체로 처리해왔다. 지훈은 마감일이나 정확한 할부금 액수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는 그냥 받아서 쓰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제 혜인이 그 자금 흐름을 끊자 쓰라린 현실이 가차없이 지훈을 덮쳤다. 리스 회사 직원들은 지훈의 공허한 위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단호하게 차키를 요구했다. 궁지에 몰리고 이웃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지훈은 결국 차키를 거칠게 건넸다. 그는 직원들이 떠난 후 오피스텔 문을 세게 닫고는 문 뒤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숨이 가빠졌다. 잠에서 깬 지 이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삶의 두 가지 주요 기둥인 디지털 경력과 고급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악몽을 꾸고 있고 빨리 깨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의 통증은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게 했다. 지훈은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약간의 감정적 지지나 적어도 분노를 나눌 친구를 얻기를 바랐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지훈은 분노에 찬 어조로 자신의 계정이 사라지고 차가 견인된 것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편에서 들려오는 유라의 반응은 차갑고 거리가 있었다. 평소 유라가 보여주던 동정심은 없었다. 유라는 오히려 불안해하며 서둘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유라는 촬영이 있어 바빠서 오래 통화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지훈은 그 말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잘 나갈 때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던 유라는 이제 파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녀는 좋은 시절에만 곁에 있고 싶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었고 그녀의 기회주의적 본능은 지훈의 문제에 휘말리기 전에 서둘러 멀어져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지훈은 깊은 실망감에 전화를 끊었다. 그는 점점 거세지는 폭풍 속에서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오후에는 마치 잘 짜인 스케줄처럼 다른 문제들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오피스텔의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끊겼다. 지훈이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화했을 때 그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구독이 해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전기 계량기가 잔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음을 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혜인이 매월 초에
항상 자동으로 충전해 주었는데 말이다. 지우는 모바일 뱅킹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는 그 숫자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잔액은 매우 적어서 앞으로 며칠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낭비하며 살았고 생활 방식, 파티, 그리고 투자 가치가 없는 명품에 돈을 쏟아부었다. 그는 혜인의 끊임없는 재정적 지원에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저축한 적도 투자한 적도 없었고 이제는 재정적 보호막 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졌다. 절망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는 모레 중요한 대형 투자자와의 미팅 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이 미팅은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었다. 심지어 몰래카메라 사건이 있기 전에 혜인은 그들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사업 확장에 큰 자금을 투입하는데 관심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말했었다. 지우는 이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만약 그 투자자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면 그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차를 되찾고 SNS 계정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에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 희망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을 감싼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이 되었다. 지우는 그 투자자 앞에서 멋지게 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지우는 남은 하루를 사실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며 보냈다. 그는 혜인이 회의 때 자주 하던 말을 기억해내려 했었고 혜인의 지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투를 흉내내려 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며 가짜 미소를 짓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도록 몸짓을 연습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제안서,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회사의 명성이 모두 자신이 모욕하고 버린 여자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우는 여전히 부정 단계에 있었다. 그는 혜인이 이렇게 잔인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그는 여전히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동시에 발생한 불운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오만함이 그의 마음의 눈을 가려 예전에 항상 그에게 미소 짓던 부드러운 여자 혜인이 이제 지훈이 지은 모래성의 모든 문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전기 요금을 낼 마지막 현금을 아끼느라 전기가 완전히 끊겨 어둠 속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칠흑같이 어두운 방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외로움을 비웃는 듯 반짝였다. 지우는 눈을 감고 모레 만날 외국인 투자자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는 그 미팅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걸었다. 그는 그 미팅이 출구가 아니라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가장 깊은 나락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에어컨 없는 오피스텔의 더운 공기 때문에 잠을 설치긴 했지만 말이다. 그는 냉방기도 꺼져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정장을 입었다. 그 정장은 작년에 혜인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지우는 셔츠 단추를 채우며 애써 그 아이러니한 사실을 무시하려 했다. 그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반병밖에 남지 않은 비싼 향수를 뿌리고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최근 며칠간의 스트레스로 눈 밑 다크서클이 선명했지만 지우는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고 느꼈다. 오늘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관심이 있는 거대 복합기업을 대표하는 투자자라고 했다. 차가 견인되었기 때문에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그는 오피스텔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가끔 이미 단정한 정장을 다시 매만졌다. 택시가 도착하자 지우는 서둘러 탔다. 도심의 고급 오피스 지구로 가는 길은 매우 길게 느껴졌다. 수도의 교통체증은 지훈을 더욱 스트레스 받게 했다. 그는 계속 손목시계를 보며 단 1초라도 늦을까봐 두려워했다.
택시 안에서 그는 가져온 제안서 파일을 다시 펼쳐보며 사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암기했다. 그는 성장, 가치평가, 참여도와 같은 키워드만 외웠고 그 단어들이 투자자를 홀릴 수 있기를 바랐다. 택시는 높이 솟은 한 마천루 앞에 멈췄다. 유리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이곳은 이 도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오피스 빌딩 중 하나였다. 지우는 택시에서 내려 감탄과 위축감을 동시에 느끼며 건물 로비로 들어섰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바쁘고 전문적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지우는 작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엘리트 환경에 녹아들기 위해 등을 꼿꼿이 세웠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방문하려는 회사 이름과 이 사진을 만나러 온 목적을 말했다. 여성 안내원은 그를 잠시 쳐다보고 컴퓨터의 방문객 목록을 확인한 후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로 방문증을 건넸다. 그는 최상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았다. 임원들이 근무하는 펜트하우스 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지훈의 귀가 약간 먹먹해졌다. 그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의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매우 호화로운 대기실이 나타났다. 바닥은 수입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진짜 가죽 소파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으며 벽에는 값비싼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비서가 그를 맞이하고 이사회가 진행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우는 푹신한 소파에 앉았다. 그의 손은 제안서 폴더를 쥔 채 차가운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가슴속의 두근거림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이 방을 나선 후 수십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나갈 것을 상상했다. 그는 다시 성공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자신을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 해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15분 후 회의실의 이중문이 열렸다. 비서는 지훈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지훈은 일어서서 다시 한번 정장을 매만지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매우 넓고 차가웠다. 방 중앙에는 반짝이는 마호가니 목재로 만든 긴 테이블이 있었다. 출입구를 등지고 있는 먼 쪽 테이블 끝에는 등받이가 높은 큰 의자가 있었다. 누군가 그곳에 앉아 높은 곳에서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는 큰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단지 큰 가죽 의자의 등받이만 보였다. 테이블 양쪽에는 변호사와 개인 비서처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소 없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반대쪽 테이블 끝에 서서 마치 재판을 받는 피고인처럼 느꼈다. 그는 마른 목을 가다듬기 위해 약간 헛기침을 했다. 위험 있게 들리도록 애쓰는 목소리로 지훈은 인사를 시작했다. 그는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의자의 등받이를 향해 말하며 지우는 자신의 제안서가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애원했다.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즉각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자신의 파산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시장 잠재력과 자신이 어떻게 현 시대 젊은이들의 아이콘인지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약간 낮추며 회사의 현금 흐름에 작은 기술적 문제가 있어 자금 지급이 오늘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구했다. 지훈이 말을 마친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수도 반응도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너무나 조용해서 냉방기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테이블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지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망설이며 물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천천히 테이블 끝에 큰 의자가 돌기 시작했다. 지훈의 심장은 잠시 뱉는 듯했다.
의자의 움직임은 마치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리고 매우 극적이었다. 조금씩 의자에 앉은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훈이 상상했던 백인 노인도 험상무는 얼굴의 중년 사업가도 아니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 지훈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다. 그의 무릎은 순식간에 힘이 풀렸고 손에 들고 있던 제안서가 바닥에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그곳 최고 경영자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혜인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지훈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권위와 위엄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순종적인 혜인은 없었다. 그의 앞에는 그 방과 그 건물과 그의 운명을 완전히 장악한 커리어 우먼이 있었다. 혜인은 차분하지만 치명적인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차가웠다. 그녀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어졌다. 그는 말을 하려 했고 막힌 목소리로 혜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충격에 삼켜져 나오지 않았다. 혜인은 의자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혜인은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훈의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지훈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투자자를 포함한 많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지주회사의 대주주라고 소개했다. 혜인은 옆에 있는 서류 뭉치에서 붉은색 폴더 하나를 집어들고는 테이블 중앙으로 던져 지훈의 바로 앞에서 멈추도록 미끄러뜨렸다. 그녀는 무미건조한 어조로 이 회사가 그녀 가족의 소유이며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그동안 배후에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혜인이 지훈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지훈이 혜인의 부에 의존하는 대신 독립적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훈은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 혜인은 오늘 미팅은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심하게 떨었다. 그는 그 폴더를 잡으려 했고 통제하기 어려운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내용물은 계약 해지서, 그동안 지출된 모든 자본에 대한 채무 청구서, 그리고 지훈이 그동안 개인적인 생활 방식을 위해 저지른 자금 횡령 증거들이었다. 혜인은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지훈이 투자자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모든 회사 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법적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훈은 주위의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기대했던 구원자는 바로 며칠 전 그가 마음을 산산조각 낸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바보라고 불렀던 여자. 혜인은 이제 권력의 왕좌에 앉아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면 그는 빚과 수치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패배자로 아래에 서 있었다. 지훈은 마치 영혼이 강제로 몸에서 뽑혀나간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호화로운 오피스 빌딩을 빠져나왔다. 2명의 경비원이 그를 출구까지 호위하며 그가 혜인 소유의 회사 로비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했다. 그날 오후의 햇살은 뜨거웠지만 지훈은 자신의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느꼈다. 혜인이 던진 붉은색 폴더는 여전히 그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경력과 재정적 삶에 대한 사형 선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동안 약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여자 혜인이 실은 잠자고 있던 거인이었다. 지훈은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 거인을 깨운 자신이 바보 같고 정말 바보 같다고 느꼈다. 그는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 점점 구겨지는 비싼 정장을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하지만 혜인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의실에서의 공격은 진정한 파멸의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액정이 깨진 지훈의 핸드폰이 갑자기 쉴 새 없이 심하게 진동했다. 알림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었다. SNS 피드에는 어제의 몰래카메라, 청혼 영상의 인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상이 바이럴되고 있었다. 이번 영상은 저급한 가십 계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효하고 반박할 수 없는 디지털 증거를 공개한 익명의 계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영상은 그 청혼 사건이 있었던 카페의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 녹화로 시작되었다. 화질은 매우 선명했고 음성도 명확하게 들렸다. 녹화에는 혜인이 오기 전 지훈과 유라가 준비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친구들에게 조롱하며 웃으며 지시를 내리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혜인에게 질렸고 단지 이 생일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 참여도를 높여 큰 광고 계약을 따내고 싶을 뿐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녹음되었다. 그는 심지어 SNS에 팔로셔들을 싸구려 드라마에 쉽게 속는 바보들의 집단이라고 불렀다. 그 말은 매우 명확하고 고통스럽게 들렸다. 조작도 편집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로맨틱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의 가면 뒤에 숨겨온 오만하고 조작적인 지훈의 진짜 얼굴이었다. 영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훈과 유라 사이의 단체 메시지 대화 캡처 화면이 나왔다. 그 대화에서 지훈은 혜인을 망신시킬 시나리오를 노골적으로 계획했다. 그는 혜인의 외모와 성격을 모욕하는 거친 말들을 썼다. 더 심각한 것은 지훈이 관리자에게 가짜 팔로워를 사고 통계 데이터를 조작하여 클라이언트 눈에 인기 있게 보이도록 지시한 대화 증거도 드러났다. 이 증거들은 지훈의 명성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혜인은 그의 지갑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훈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었다. 대중의 반응은 몇 분 만에 180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혜인을 비웃고 지훈을 숭배했던 네티즌들은 이제 끔찍한 맹렬함으로 방향을 틀었다. 영상을 재업로드한 모든 SNS 계정의 댓글창은 지훈에 대한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찼다. 지훈 보이콧 해시태그가 인기 트렌드 1위가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사기꾼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전에 지훈을 눈여겨보던 브랜드들은 즉시 협력을 취소하고 지훈의 나쁜 이미지와 거리를 두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지훈은 핸드폰 화면으로 그 모든 것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사이버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벽돌 하나하나가 가치 없는 디지털 먼지가 되어 부서졌다. 그 공황 속에서 지훈은 유라가 자신을 변호하거나 적어도 이 공격에 함께 맞서기 위해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희망은 유라의 개인 계정에서 새로운 영상 알림이 나타났을 때 산산조각 났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영상을 열었다. 화면에는 화장기 없는 부은 얼굴의 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유라는 혜인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지훈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유라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지훈의 조작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위협 아래 그 몰래카메라 계획에 참여하도록 지훈에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유라는 지훈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악한 주모자로 비난했다. 반면 자신은 단지 지훈의 명령을 거절하기 두려웠던 친구일 뿐이라고 했다. 유라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지훈에게 떠넘겼다. 그녀는 매우 깨끗하게 손을 씻고 비난의 바다 한가운데에 지훈을 혼자 남겨두었다. 지훈은 소리치고 싶었고 그 영상에 반박하고 싶었고 유라 역시 그들의 사악한 계획의 매 순간을 즐겼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계정은 이미 사라졌고 그의 목소리는 침묵당했으며 이미 유죄가 입증된 사기꾼의 변명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핸드폰을 아스팔트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지금 그의 삶처럼 말이다. 그는 길가에서 좌절감에 소리쳤고 그를 사악한 바이럴 남자로 알아보기 시작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우는 정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자신을 사냥하는 세상으로부터 숨으려 애쓰며 도망쳤다. 혜인이 회의실에서 정의의 망치를 내리친 그날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지훈에게 이 일주일은 평생보다 더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유명 인플루언서도 성공한 젊은 사업가도 부유한 여자의 약혼자도 아니었다. 지우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도시에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은 3일 전에 압류되었다. 집주인은 임대료 연체와 기자들과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방문으로 인한 이웃들의 수많은 불만 때문에 그를 무자비하게 쫓아냈다. 지우는 미처 세탁하지 못한 더러운 옷이 담긴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그곳을 나왔다. 지우는 친구들 집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했다. 예전에 그가 주최하는 모든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 예전에 진정한 친구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 문들은 그에게 굳게 닫혀 있었다. 파티 친구들은 모르는 척했다. 심지어 지훈을 돕는 것이 보이면 네티즌들에게 함께 비난받거나 재수 없는 일에 엮일까봐 그를 거칠게 쫓아낸 사람도 있었다. 지훈의 돈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의 우정이 단지 거래에 불과했음을 증명했다. 지훈은 모스크에서 모스크로, 때로는 밤이 깊어지면 조용한 경비 초소에서 잠을 청하며 옮겨 다녔다. 주민들에게 다시 쫓겨나기 전에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였다. 지갑에 있던 현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그의 ATM 카드는 오래전에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 혜인의 변호사가 제기한 법원 명령에 따라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극심한 굶주림을 느꼈다. 이틀 동안 공중 화장실의 수돗물만 마셨기 때문에 속이 쓰렸다. 예전에는 한 끼 식사에 수백만 원을 쓸 수 있었다. 이제는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었다. 그는 한 빵집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다. 얼굴은 칙칙했고 눈은 쥐텟으며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기름졌으며 몸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 자랑스러워했던 비싼 정장은 이제 구겨지고 얼룩으로 더러워졌다. 절망 속에서 지우는 유라를 떠올렸다. 그는 아마 유라가 아직 약간의 양심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한때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우는 유라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까지 몇 킬로미터를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라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에서 막 내리는 것을 보았다. 유라는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갈라진 목소리로 유라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는 돌아보았고 거지 같은 지훈의 상태를 보자마자 혐오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유라는 지훈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그녀는 경비원을 부르며 미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소리쳤다. 유라는 지훈이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다. 유라의 말은 너무나 날카로워 지훈의 남은 자존심을 찔렀다. 그 여자는 정말로 그를 쓰레기처럼 버렸다. 지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멀어졌다. 그날 오후 하늘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이 몰려와 마치 우주가 그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함께 느끼는 듯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슬비였다가 곧 폭우로 변했다. 순식간에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몸이 비에 젖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물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거나 적어도 이제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춰주기를 바랐다. 뼈를 내는 듯한 추위와 꼬르륵거리는 뱃속에서 혜인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예전에 퇴근하는 자신을 맞이하던 혜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는 항상 맛있었고 사랑으로 가득 차려졌던 박 여사님의 음식을 떠올렸다. 혜인은 그의 재산을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혜인이 그에게 재산을 주었기 때문이다. 혜인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를 사랑했다. 혜인은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었고 그는 그 집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 지독한 후회가 지훈의 가슴을 쳐서 숨이 막혔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엇보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상처 입힌 날카로운 자갈을 줍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낭비했다. 지훈의 발은 본능인지 운명인지 모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심이 아니라 한적하고 아름다운 외곽 지역이었다. 박 여사님의 집이 있는 곳, 거리는 멀었지만 지훈은 폭우를 뚫고 계속 걸었다. 그는 발이 까지거나 몸이 추위에 떨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혜인을 만나야 했다. 그는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의 재산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혜인 없이는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훈의 자존심은 그의 경력과 함께 산산조각나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모욕했던 여자의 발 앞에 엎드리고 싶은 절망적인 남자뿐이었다. 지훈이 마침내 박 여사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집은 테라스에 켜진 노란 불빛으로 따뜻해 보였다. 대문 너머로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두 여자의 희미한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혜인의 목소리였다. 예전에 항상 그를 안정시켜주던 목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멀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들렸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철제 대문을 잡았다. 그는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기 위해 남은 힘을 모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엎드리고 울고 혜인의 발에 입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상처 입힌 천사의 마음에 한 조각의 잡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며 그날 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마치 하늘이 억눌렸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듯했다. 가끔 번개가 치며 어두운 하늘을 눈부신 빛으로 밝혔고 뒤이어 무서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폭풍 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아주 잘 아는 집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뼈를 내는 빗물의 차가움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뒤섞인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심하게 떨렸다. 진흙투성이 신발을 끌며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깨끗한 보도블록 위에 더러운 자국을 남겼다. 그는 집 테라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혜인과 박 여사님이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예전에 지훈이 누렸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고 닿을 수 없는 편안함에 둘러싸여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몸으로 테라스 계단을 올랐다. 그의 머리카락과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마른 테라스 바닥을 적셨다. 그의 무거운 발소리는 마침내 두 여자의 주의를 끌었다. 박 여사님이 그 비참한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남자가 이제 유령처럼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박 여사님의 얼굴은 놀람과 분노로 창백해졌다.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과장된 놀라움은 없었다. 혜인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훈이 몰고 온 밤 공기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들고 있던 과자통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고는 붉고 부어오른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허락도 인사도 없이 지훈의 무릎은 순식간에 힘이 풀렸다. 그는 차가운 테라스 바닥에 바로 혜인의 발치에 쓰러졌다. 예전에 카페 무대 위에서 그렇게 오만했고 혜인의 얼굴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웃었던 남자가 이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그의 어깨는 심하게 흔들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흐느낌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밖에 빗소리와 섞여 지훈은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가슴 아팠다.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최저점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기어가며 더럽고 떨리는 손으로 혜인의 원피스 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혜인은 자신을 배신했던 손에 닿는 것을 거부하며 발을 약간 뒤로 뺐다. 지우는 울음 사이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끊겼다. 그는 반복해서 용서를 빌었다. 미안해라는 말이 마치 시간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주문처럼 그의 입에서 수백 번 나왔다. 지우는 자신이 바보였고 정신이 나갔었고 순간의 인기에 눈이 멀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깊이 혜인을 상처 입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맹세했다. 그는 모든 것이 유라의 아이디어였고 나쁜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지우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마음이 여린 혜인이 자신을 동정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어떻게 오피스텔에서 쫓겨났는지, 며칠 동안 먹지 못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렸는지 이야기했다. 그것을 들은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대문을 가리키며 지훈에게 떠나라고 했다. 박 여사님은 지훈이 온 세상 앞에서 혜인을 망신시킨 후에 여기에 올 낯짝도 없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계속 엎드려 있었다. 심지어 이제는 혜인의 발에 입을 맞추려 했다. 그는 혜인이 자신을 다시 받아주기를 애원했다. 지훈은 변하겠다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혜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 달콤한 말 뒤에는 명백한 재정적 절망이 숨어 있었다. 지훈은 혜인이 법적 소송을 취하하고 그의 자산을 돌려주고 다시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나랑 결혼해줘. 혜인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망가지게 두지 마. 제발. 지훈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젖어 있었다. 혜인은 발치에 엎드린 남자를 해석하기 어려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지훈의 눈물을 보고 바로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함께 울며 이 남자를 껴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혜인은 예전의 혜인이 아니었다. 지훈이 남긴 상처는 그녀의 순수함을 태워버리고 단단하고 단호한 지혜를 남겼다. 혜인은 어머니에게 진정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몸을 숙여 아직 바닥에 붙어있는 지훈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 높이를 맞췄다. 지훈은 혜인의 움직임을 느꼈다. 그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혜인을 바라보며 얼굴을 약간 들었다. 그는 혜인이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매우 달콤했다. 그는 장한지 그가 카페에서 혜인의 청혼을 수락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와 똑같았다. 지훈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났다. 그는 혜인이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혜인이 다시 한번 내라고 말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이미 푹신한 침대에서 다시 잠들고 무제한 신용카드를 손에 쥐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는 숨을 참으며 혜인의 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혜인은 지훈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혜인의 부드러운 향수 냄새가 지훈에게 그들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매우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꿰뚫는 듯한 강조가 담긴 목소리로 혜인은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지훈의 희망을 순식간에 산산조각내고 그의 핏줄 속 피를 얼어붙게 했다. 혜인은 사랑이나 용서의 말을 하지 않았다. 혜인은 지훈이 예전에 오만하게 외쳤던 말을 반복했다. 오빠가 한 말 기억나? 이거 그냥 몰카야. 이 멍청아. 그 문장은 밖에서 치는 번개보다 더 세게 지훈의 귀를 때렸다. 그의 눈은 충격으로 휘둥그레졌다. 동공이 작아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혜인을 쳐다보았다.
혜인의 얼굴에 있던 달콤한 미소는 서서히 무표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다. 혜인은 몸을 다시 세우고 여전히 쓰러져 있는 지훈 앞에서 우뚝 섰다. 그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오직 책의 끝. 혜인이 자신의 잉크로 쓴 이야기의 결말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그 순간 깨달았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며 영원히 다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마치 재판관의 망치가 두드려진 신호인 듯했다. 그 치명적인 말을 속삭인 후 혜인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더러운 지훈의 몸과 거리를 두었다. 별말 없이 혜인은 테라스 벽에 설치된 인터콤 버튼을 눌러 정문 초소에 있는 단지 경비원들을 불렀다. 몇 분 만에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비를 뚫고 달려왔다. 그들은 테라스의 상황을 보고 바닥에서 충격받은 얼굴로 멍하니 있는 지훈을 보고 즉시 자신들의 임무를 이해했다. 2번 명령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지훈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지훈은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는 반항하기 시작했고 혜인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경비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소진된 그의 힘은 경비원들의 힘과 비교할 수 없었다. 혜인아, 이러지 마. 혜인아, 제발. 난 갈 곳이 없어. 지훈은 애처롭게 외쳤다. 하지만 혜인은 박 여사님 옆에 조용히 서서 끌려나가는 지훈을 텅 빈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집 대문은 지훈의 얼굴 앞에서 세게 닫혔고 그의 어두운 세상과 혜인의 따뜻한 세상을 영원히 분리했다. 지훈은 멈추지 않는 밤비 아래 젖은 아스팔트 길 위에 홀로 남겨졌다. 다음 날 지훈의 업보는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절정에 달했다. 누군가 지훈이 굶주림 때문에 편의점 뒤 쓰레기통을 뒤지는 장면을 녹화했다. 그 영상은 왕년의 인플루언서, 이제는 쓰레기 수거인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왔다. 그 영상은 지훈이 만든 어떤 영상보다도 빠르게 바이럴되었다. 이번에는 박수도 칭찬도 없었다. 네티즌들은 인생의 수레바퀴는 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문장들로 댓글창을 가득 채웠다. 지훈의 칙칙하고 비참한 얼굴은 오만함과 불성실함의 결과에 대한 생생한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스타가 아니라 피해야 할 나쁜 예로서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는 숨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를 가리키고 속삭이고 심지어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유라의 운명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배신하고 거짓 해명 영상을 만들어 자신이 살아남고 셀럽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인은 다섯수 앞을 내다보는 체스 선수였다. 혜인의 변호팀은 유라 역시 혜인의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홍보 자금을 횡령하는데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이전에 유라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몇몇 온라인 쇼핑몰 주인들이 유라가 종종 상품과 돈을 받고 약속된 홍보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유라의 고급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일부러 초대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유라는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울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교활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경력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다중사기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한 달 후 도심의 한 오피스 빌딩 분위기는 바쁘지만 안정적이었다. 최상층 넓고 고급스러운 최고 경영자실에서 혜인은 서류 뭉치를 검토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빛나 보였다. 그녀의 리더십 아우라는 더욱 강해졌고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녀가 완전한 통제권을 잡고 그동안 회사를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청소한 후 그녀의 사업은 급성장했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다. 사무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박 여사님이 혜인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이 담긴 도시락통을 들고 들어왔다. 박 여사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한 달 전과 같은 슬픔의 눈물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박 여사님은 음식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랑스럽게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점심을 먹었다. 연말 해외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SNS 콘텐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휴가였다. 그들의 행복은 진짜였고 따뜻했고 꾸며낸 것이 아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박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 혜인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는 큰 유리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래의 바쁜 거리,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운명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 배신의 폭풍을 이겨낼 힘을 주신 신께 감사했다. 그녀는 고통이 자신을 지금처럼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혜인은 몸을 돌렸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 독자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깊은 만족감을 암시하는 미소였다.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약간 고치고는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찡긋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불타고 싶지 않으면 불장난하지 말고 사람의 진심을 절대 얕보지 마세요.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이 삶에서 업보는 절대 주소를 틀리지 않으며 선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승리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5년 후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5년이 흘렀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을 짓밟고 인내하는 자들의 지위를 높였다. 수도 중심부의 웅장한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수백 개의 크리스탈 조명이 올해의 영감 있는 여성 기업가 시상식에 참석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매우 우아하고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저급한 몰래카메라 콘텐츠를 위해 녹화하는 핸드폰 카메라도 조롱하는 웃음도 없었다. 오직 진심 어린 감탄과 감사의 박수만이 있었다. 무대 위에서 혜인은 연단 뒤에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5년 전보다 훨씬 위험 있었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상류층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황금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회사를 이 나라의 크리에이티브 및 기술 산업의 거인 중 하나로 성장시킨 성공에 대한 국가적 인정의 상징이었다. 혜인은 참석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감동의 눈물로 반짝였다. 가장 앞줄에는 이제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박 여사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앉아 있었다. 박 여사님 옆에는 온화하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의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2년 전 그녀가 결혼한 전문의 의사인 혜인의 남편이었다. 가짜 호화를 약속한 적은 없지만 매일 진정한 충실함과 존경을 보여주는 남자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혜인은 남편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다. 그는 축하한다고 속삭이며 오늘 밤 혜인이 얼마나 멋졌는지 칭찬했다. 혜인은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다. 그녀는 과거를 고통이 아니라 소중한 교훈으로 떠올렸다. 그녀는 신이 한때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산산조각 냈던 것에 감사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여전히 잘못된 사람과 갇혀 있었을 것이고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진정한 행복을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다. 혜인의 삶은 이제 넘치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벽했다. 한편
화려한 호텔 로비 밖에서는 삶의 극명한 대조가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덥고 먼지가 많았다. 바쁜 발레 파킹 구역에서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마른 남자가 VIP 손님들의 차량 통행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그 남자는 약간 크고 낡은 주차 요원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거친 주름이 이마를 장식했고 예전에 교활하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흐릿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다. 5년 전 쓰레기 수거인 영상이 바이럴된 후 지훈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 사기꾼이자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그의 나쁜 디지털 흔적 때문에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시장에서 막노동꾼으로 일하다가 한 반장의 자비 덕분에 이 호텔의 주차 보조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매일 그는 예전에 자신이 운전했던, 비록 해인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운전하는 고급 차들을 봐야 했다. 지나가는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정신적 고문이었다. 그의 과거의 오만함을 상기시켰다. 그날 밤 지훈의 임무는 귀가하려는 손님들을 위해 차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췄다. 그것은 그날 밤 로비에 있던 가장 비싼 차였다. 지훈은 잔돈 팁을 받기를 바라며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조수석 문을 서둘러 열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아주 잘 아는 향수 냄새가 퍼져나와 답답한 배기가스 냄새를 압도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차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자 그의 심장은 떼는 듯했다. 혜인이 남편과 박 여사님과 함께 로비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방금 전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차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그는 혜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있다고, 후회한다고, 예전의 삶이 그립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다.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혜인아. 그가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하지만 혜인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박 여사님의 쇼를 정리해 주느라 바빴다. 혜인에게 그녀 앞에 주차 요원은 단지 서울도시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녀가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사람. 혜인은 박 여사님을 따라 우아하게 차에 탔다. 혜인의 남편은 지훈을 잠시 쳐다보고는 꽤 큰 액수의 팁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며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따라 타서 문을 닫았다. 지훈은 그 지폐를 손에 쥔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고급 세단은 천천히 로비를 떠나 혜인을 그녀의 아름다운 삶으로 데려갔다. 지훈은 멀리서 점점 작아지는 차의 후미등을 바라보았다. 수도의 교통 혼잡 속으로 사라졌다. 더러운 지훈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 그가 느낀 고통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쓰라렸다. 예전에는 재산을 잃어서 울었다. 지금은 자신이 완전히 잊혔다는 것을 깨달아서 울었다. 그는 더 이상 혜인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미 지워진 과거였다. 이미 청소된 작은 얼룩.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오늘 아침 경비실 라디오에서 들은 뉴스를 떠올렸다. 유라가 형기를 마치고 막 출소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유라가 현실과 감방 안에서의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유라는 길가에서 혼잣말을 하며 자신이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유명 셀럽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고 했다. 예전에 사악하게 공모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훈은 제복 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그의 뒤에서 울리는 시끄럽고 조급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그의 몽상을 깨뜨렸다. 한 호텔 손님이 멍하니 길을 막고 있다며 그에게 소리치며 화를 냈다. 지훈은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는 다시 다른 사람들의 차를 정리하는 일로 돌아갔다. 같은 밤하늘 아래 혜인은 따뜻함과 평화 속에서 깊은 잠을 잤다. 반면 지훈은
결코 끝나지 않을 후회 속에서 계속 깨어 있어야 했다. 정희는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